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조선시대는요, 크게 이제 시기별로 나누면, 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조선시대를 크게 나눠보면은, 사실상 초기, 건국을 했던 초기, 그리고 임진왜란과 비롯한 되게 약간의 긴 혼란기였던 중기, 그리고 이제 후기, 근대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후기,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말기. 이 후기와 말기는 크게 이제 연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기와 말기는 저는 따로 나누지 않고 같이 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같이 보려고 하고 말기를 이제 거의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근현대사 파트에서 좀 더 다뤄드릴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와 중기, 후기 이 정도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요, 사실 이제 시기별로 딱딱 떨어지게 세 강의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강 정도, 영상은 총 3개가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삼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삼국으로 넘어와서 이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고요. 우리 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복습인데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려는 딱 건국을 해서 대외 관계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고려가 건국이 돼서는 신라의 옛 호족 세력들, 지방 호족 세력들을 자신의 편들로 끌어들이고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회유 정책과 견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10세기에는요. 일단 먼저 침입한 게 어디예요? 거란이에요. 거란이 먼저 침입을 해왔죠. 총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해왔고요. 1차에는요. 서희라는 외교관을 통해서 다행스럽게 우리의 땅도 되찾고 침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또 2차 침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차 침입이 이루어져서 양규라는 장군의 활약으로 이 2차 침입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침입을 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이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송나라와 고려와 거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는 이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게 된다라는 얘기 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문벌귀족들이 성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방 호족 출신의 중앙 관료들이었고 신라에서의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고위관직을 독점하면서 약간 음서, 즉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관리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공음자원이라 해서 좀 관리가 됐기 때문에 받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들을 얻는 이런 조금도 뭐랄까요? 큰 특권을 누리던 특권 계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죠. 몬골귀족이 사회적으로 동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내용을 같이 흐름에 따라서 왔고요. 이사겸의 난은요 왜 일어나게 돼요? 이사겸이 누구예요? 왕실 외척 세력이었죠. 거듭적으로 자신의 딸은 웬만해선 딸이면 이자겸의 딸이면 네, 왕과 결혼을 합니다. 왕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을 하면서 경원 이씨 세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인종이 이자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축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자겸과 이제 척중량이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인종이 어떻게 해요? 척중량을 포섭하고 이자겸을 제거하고 결국 척중량도 나중엔 제거가 나는 면서 이제 이자겸을 나는 끝으로 끝이 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묘청인데요. 묘청은요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고 실제로 궁궐 공사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개경파였던 김부식을 비롯한 이 개경파로 인해서 반대가 되면서 이 서경천도 운동을 거의 그냥 반란 세력으로 되면서 진압이 되면서 끝이 나는 1년 만에 끝이 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여진족이 침입을 해오자 여진족이 계속 침입을 해오자 잦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군은 맨날 지고요. 그래서 여진을 그냥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관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편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요. 여진 정벌 후에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여진의 간청과 수비 곤란으로 인해서 동북 구성이 반환이 돼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여진은 결국 금나라를 세우고요. 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송과 연합해서 요나라, 즉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가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너네보다 센 나라는 송나라가 아니라 우리다 라고 해서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이때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신관계를 맺게 되더라 라는 내용 얘기를 해봤고요. 이 이후가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대외 관계였죠. 이 이후에 문신들에 비해서 되게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들에 있어요. 그게 누구다? 무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이라고 하고요. 이이방, 정중복 등이 주도를 해서 정권을 획득하고요. 초기에는요. 사병을 통해서 권력 쟁탈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중방이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중방 중심의 정치를 하다가 쭉 가면은 최충원이라는 사람 집권했을 때는 또 교정도감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교정도감과 그리고 도박에서 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같은 경우는 교정도감 외에도 정방이라는 것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선발출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꽤 긴 흐름 속에서 임윤무 이후에는 끝이 나는 무신정권기였어요. 그래서 무신정권기에도 결국 사람들은 혼란의 세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힘든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이는 공주 명학소, 소죠. 향보국소 할 때 그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해서 봉기가 터지고요.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사람도 경상도 지역에서 농민 병기가 이루어지고요. 만적은요 최충원의 맞나? 최충원일 거예요 아마.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멘트가 있죠. 왕호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래서 즉 내가 노비고 싶어서 노비인 것이냐. 우리는 노비이고 싶어서 노비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부모의 신분에 의해서 그냥 노비가 된 것일 뿐이다. 그렇죠? 사실 어디에서 태어나면은 제후의 아들, 딸들이 되고 이런 거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비 이런 것들 협파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만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몽골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요. 몽골이요, 고려에 되게 지나친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에 온 사신이 고려에서 피살을 당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침입을 해오게 되고요. 이 당시에 최고 집권자가 무신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최우였습니다. 그래서 최우는요 불이나게 강화도로 천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천도에서 장기적인 그 항전을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몽골하고 되게 큰 전쟁을 겪게 되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처인선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되는데 충주성 전투는 노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노비들이 싸운 거죠. 그리고 처인선 전투에는 김윤후라는 장군이 있어요. 되게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이제 또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이겨보자라고 해서 이때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지만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한국사 시험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때 시험에서 대장경이 나와가지고 매우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잊혀지지 않아요. 대장경은.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몽골은 크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신직경기에 침입 전쟁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산별초 항쟁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이렇게 가장 큰 결과가 있죠. 몽골의 내정 간섭기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간섭기다라고 해요. 왜요?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간섭기가 이때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원간섭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간섭기의 왕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충땡 왕으로 시작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지난 수업에서 마지막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충땡왕 충땡왕으로 시작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물러나서 쫓겨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가 또 다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고요. 이 당시에 되게
지금도 이제 일제감정기 하면은 친일파인 사람들도 많지만 고려시대에는 친원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권문세족이라 하고요. 이 사람들 네, 대농장을 소유했었고, 네, 도평의사사, 즉, 이 당시에는 이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고위 관직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원나라를 이제 친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 침입을 하고자 하고요. 당연히 우리는, 네, 땅도 잃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철령이부의 쌍성총관부라든지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총관부가 이렇게 3개가 설치가 됐었고요. 자, 우리는요, 네, 고려 국왕이나 나라의 격이 떨어지게 돼요. 부마국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네, 부마국 자체가 이제 왕의 사이라든지, 네, 공주의 남자 이런 게 이제 부마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가 이제 스스로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로 칭했던 것도 왕국가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전하라고 부르는 표현도 이때 좀 격화되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동 행성이 당연히 내정간섭 체제이기 때문에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원나라는요, 고려에 누굴 보내느냐, 네, 내정간섭을 하기 위해서, 네, 다로가치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로가치를 고려에 파견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인적, 물적 수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남자는 환관으로 차출이 되고요. 여자는 공녀라해서 차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갔던 사람 중에 기철의 누이도 끌려가는데, 이 기철이라는 사람, 네, 친원파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의 누이였던 기철의 누이는 누나가 결국 기황후라고 해서, 네, 원나라의 황후가 되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산물을 증발하고요. 매사냥을 위해서 매를 기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그래서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뭐, 족돌이라든지, 일찍 결혼은 좋은 풍습 같은 것도 이 원간섭기에 생겨난 풍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 말에는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가? 왜냐면,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죠. 왜요? 이제 공민왕이 집권을 하면서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리학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원나라의 친원 세력들 싹 없애고, 네, 그리고 뭐 몽골풍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들 싹 또 없애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으로 이런 몽골풍 없어지고 금지되고 친원파 세력들 숙청당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기철 이런 사람들 숙청당하는 거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찰령 이북 땅을
되찾아오고요. 자,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해서 우리 일본 원장이 뭐 나발이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네,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정방이라는 걸 폐지를 시키고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 변전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들은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은 노비 신분을 해방을 해주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의 기반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신돈이 제거되고 국민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개혁이 실패로 들어가지만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했더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후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해옵니다. 이 침입을 하고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신흥 무인성 세력이 등장을 하고요. 성장을 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죠. 네, 이성계는 결국 이제 이 왜구 침입을 막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화도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조를 싹 교체를 하죠. 그러면서 건국이 되는 왕조가 조선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번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자료를 올려드리고 이게 이미지 파일로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청에 따르면 요청해 주시면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학습지 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요점을 잘 담아놓은 거니까 제가 정리해 놓는 거니까요.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여기 기출 문제를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출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교재 문제는 당연히 그냥 점검 삼아서 수업을 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풀어주시고 저한테 풀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하니까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온라인은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으면은 좀 올려주시든지 보내주셔야만 제가 수업을 좀 했구나라는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올려주시고 확인을 좀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잔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문제부터 좀 풀어보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조선 이야기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자, 관문세족을 비판하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탁을 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관문세족들을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들을 이제 등용을 해야 됐고 새로운 그 관리들이나 지금의 관리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들을 좀 바꿔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실시하는가라고 하면 이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과전법이 뭔데요? 자, 전직과 현직의 관리들에게 땅과 토지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토지를 제공을 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사파트 하면서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 고조선.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되죠. 1392년에 건국이 되는데 이 건국이 되니까 조선이 두 개인 겁니다.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개니까 최초의 국가는 앞에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그리고 지금의 조선은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뭐 역사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면, 자, 1492년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세계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1592년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임진왜란, 신대륙, 조선건국 이 100년 단위로 이렇게 큰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자, 신진사대부들이요 서로 의견이 달리 됩니다. 왜 달리 이루어진가? 자, 한 분파에서는요, 온건개혁파라고 해서 이들은요, 개혁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조금 천천히 단계별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왕족 이름을 지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왕도 왕도 없는데 이제 새로운 왕만 얹혀서 그대로 고려라는 이름으로 쭉 이어가자.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온건개혁파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세희라든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지하자라는 주장이었고요. 그에 반면에 급진개혁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싹 그냥 물갈이 해보자. 싹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리셋 버튼 누르듯이 게임 리셋 버튼 누르듯이 싹 없앤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는 없었던 거야. 있는 것만도 못해. 그래서 싹 없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들이자.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도리에 맞지 않는 왕은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들이는 게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유교적인 관점 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조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누가 승기를 잡을까요? 그렇죠. 급진파 세력들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파 세력들이 누구랑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요. 결국 조선을 건국하고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국가 기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조는요, 즉 이성계죠.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칭을 만들게 되고, 땅 기운이 안 좋아. 그래서 누굴 부르냐면 무학대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풍수지리도 잘 밝은 스님을 불러요. 고려 시대 때도 이제 능통했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남경이라 해서 계룡산 일대를 이제 처음에는 수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나중에 무학대사가 이럴 바에 그냥 남경이 한양인가? 갑자기 그랬네. 이럴 바에 이제 한양에 좋은 땅이 있으니 거기다가
땅을 이제 해서 궁궐을 지으셔서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해서 네, 수도가 우리가 지금 서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다가 수도를 세웁니다. 왜냐면 이제 대략적인 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강이 흐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잘 해주면 된다. 약간의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신도시 개발 이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계룡산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게 한양이 이제 남경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거기 이제 산성이랑 또 있으니까 거기다가 새로 뭔가를 하지 말고 딱 틀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네. 이 당시부터는 이제 성리학을 통치념으로 삼으면서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왕이 이제 물론 이 사이에 태조, 정종, 어, 태종, 그 태조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그 다음 왕이 이제 태종이죠. 예. 그래서 태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첫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하 국왕의 힘이 되게 강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어떤 통치 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육조직계제라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요. 고려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각각의 이제 사병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병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이웃집에 한 명씩 자신들을 지켜주는 군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군사 사병들이 있었는데 사병 얘네 너네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토지를 조사하는 양장사업과 그리고 호구 조사, 즉 몇 명 인구가 몇 명 사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고요. 최초라고 하긴 그랬지만 신분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호패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원 토지들은 싹 몰수하고요. 억울한 거 있으면 북사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이 신문고를 설치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긴 하고요. 자, 태종의 아들 누구? 세종. 세종은요,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왕과 신하의 힘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뭘 하냐면, 어떤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집현전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면 원래 하던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수업하려고 하면은 한문으로 안 해도 좋죠. 왜요? 우리 글이 있으니까요. 그 우리 글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하고요. 그리고 또 자, 사군육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 땅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못 그리진 않았는데 자 어쨌든 이 북쪽의 국경지대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이 안 사니까 우리나라 땅인지 모르고 외적들이 침입을 한다. 라고 해서 외세가 침입을 한다 해서 여기에 막 사람도 살게 하고요. 그리고 대마도를 정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되게 하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농사직설이라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농사 방법들을 연구해서 남겨놓고요. 네, 칠정사안이라 해서 날짜와 시간 계산하는 게 중국을 따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랑 시간적인 차이가 안 맞는데 우리나라만의 이제 날짜와 시간 계산하는 칠정사라는 것도 편찬이 이루어지고요. 네, 세종대왕은 또 왕도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여론을 존중하고 유교적인 민보 세상을 실현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세종 이후에 학한점 이후에 왕이 바로 누구냐면 세조죠.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받는 게 이제 태종이죠. 그래서 태종과 되게 비슷한 면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요. 집현전, 나 연구하는 거 그런 거 듣기죠. 그리고 자 경연이라 그래서 서로 이제 신하와 토론회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딴 거 하지 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종친 세력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그나마 좀 좋게 볼 만한 게 이제 경국대전이죠. 즉 조선만의 법도 즉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조 이후의 왕이 바로 조선 10대 왕 성종입니다. 성종은 고려시대 때도 얘기했지만 성이라는 게 이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룬 왕, 즉 완성시킨 게 많은 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이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홍문관을 설치했다는 건데 홍문관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현전과 유사 기구입니다. 집현전의 이제 계승된 기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홍문관이었고요. 경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연 1등이에요. 즉 신하와 그 아니 되옵니다를 미친 듯이 들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장이 좀 많았다. 보시면 되고 이 성종 때는 그래서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이 됐던 시기였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옆으로 넘어오시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는 조선을 어떻게 나누더라? 지방을 8도로 나누고 이곳에 부목, 군현을 설치합니다. 이거 이후에 또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전국을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자, 원래는요, 국왕에게 모든 것이 이제, 지금도 이제 행정체계가 최종 승인자한테 가기까지의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때는 육조가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면요, 의정부, 즉, 정승들에게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정승들에게 올라가서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싹 정승들이 가린 다음에 걸러요. 걸은 다음에 될 만한 것만 올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린 다음에 국왕이 이건 해 마라 이렇게 해요. 그거를 받아요. 의정부가 받은 다음에 의정부가 육조한테 명령을 하는 체계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 체계가 너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서 좀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걸을 건 더 많이 걸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화와 왕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과 우리가 이제 신권이라고 하는데, 신권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그런 거라면
육조직계제는 이게 육조직계제거든요. 육조직계제는 의정부 따위는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육조가 바로 다이렉트로 쏴요. 국왕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국왕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이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왕의 권력이 신과 신하의 권력이 있다면 신하의 권력, 신권과 왕권이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왕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렵니다를 드릴 이유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는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는지 이 차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어느 왕 때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만점 자료 두 가지씩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경국대전이죠. 그래서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이게 태종 때 시행이 됐던 호패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사람 이름 써 있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써 있고요. 뭐 벼슬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써 있는 너무나 지금보다도 네, 자세합니다. 지금도 자세하지만 그 당시 못지않게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네. 한자를 읽을 줄 알면 이런 것까지 보이는 매직.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통치 체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양반 관료 체제였어요. 자, 양반 관료 체제였고, 자, 중앙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봤던 이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죠. 그래서 의정부 밑에는 이제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어서 의정부가 육조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육조는 이 정책 행정을 담당을 했고요. 의정부는요 최고 합작이고요. 그래서 재상들이 중심이 돼서 합의를 거치는 국정 총괄을 했던 곳이 이제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인데 승정원은 우리 고려에서 3사 승정원이 이제 3사 회계였죠. 고려는 미안합니다. 승정원은 이 왕명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디에게 육조나 이런 데 알리는 역할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왕의 비서처럼 따르는 역할이 이제 승정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금부는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예요. 그래서 좀 관리가 큰 범죄를 중범죄자들을 처벌했던 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3사인데요. 고려의 3사와 여러분들 조선의 3사는 구분 지어야 되는데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을 했다면 조선의 3사는 언론을 담당해요. MBC, SBS, KBS 같이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비리 감찰을 하는 곳, 검찰청 이런 것처럼 이런 기구였고 그 외에도 이제 경연을 주관하고 국정을 자문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이 이곳이었고요. 이곳은요, 권력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헌부, 비리 감찰 역할, 사관원, 국왕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즉 아니되옵니다 전문기관, 아니되옵니다 전문기관 2, 그렇죠? 홍문관, 그렇죠? 국정자문과 경연을 주관을 했더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한성부라 해서 치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역사서를 편찬했던 춘추관, 그리고 유교 교육을 위해서 유학 교육을 위해서 설치가 됐던 성균관, 물론 고려에도 성균관이 있었죠. 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나뉘더라? 네, 지방은 전체 8도로 나뉘고 이 전체 8도에 관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이 관찰 8도 밑에는 부, 목, 군, 현라고 해서 또 4개로 나뉘게 돼요. 여기에는 수령이 파견이 되는데 이 수령은 지방관이죠.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사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과 사법, 군사권의 행사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을 이제 면, 이, 통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유향소와 경제소. 그래서 유향소는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자치조직이었고 경제소는요. 이 정부와 연락 체계가 되는 유향소와 정부, 즉 중앙 정치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마련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라고 해요. 군역제도는. 그래서 양인이면은 군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양반들은 또 군역을 치렀어야 됐지만 면책 특권이 있어요. 양반 자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반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갑니다. 노비는 양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안 가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의 군대를 가야 했었고요. 중앙의 5위 그리고 지방군과 이제 뭐 잡세군이라고 했고요. 진관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시험에 특별하게 뭐 진관제라고 해서 이걸 딱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전략 정도고 군사 배치하는 그 전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교통과 통신제도라 하죠. 이제 봉수제. 그래서 봉화불을 피워서 위험 정도, 그리고 외적 침입의 정도, 이런 것들을 연기량이나 뭐 불 켜진 거 이런 걸 통해서 알렸던 봉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삼제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차역들이 있듯이 이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가면 쉴 수 있는 역참이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숙박시설도 있고 여기에는 역참에는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인데요. 관리등용제도는 당연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소과를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성균관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성균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대과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럽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사병이 없기 때문에 무과가 치러졌고요. 그리고 기술직을 뽑는 잡과 이렇게 있었고요. 주로 이제 양인 이상이면 과거 응시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과거는 치를 수가 있었죠. 근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를 만한 공부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양반들이 주로 응시를 했고요. 물론 기술이 있다면 작가를 응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단위로 정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치르고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그지 같은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특별 시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증강시라든지 알성시라든지 예, 뭐 별시라든지 이런 특별 시험은 뭐 1년에 한 번씩이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고 근데 이런 시험 기다리는 것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시험이죠. 부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3년 단위로 시험을 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네, 취재라고 해서 네, 좀 특별 채용 같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음서제도 또 당연히 고려시대에 이어서 또 이어져 가는 특별한 관리 등용 방법이었고요. 천거라고 해서 네, 관리가 이 사람 되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천서에서 추천하는 추천 능용 제도인 천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인사관리는 상피제, 석영제, 근무성적평가 이런 게 되는데 이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서 딱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또 통치 체제 기구들 이렇게 정리해놨고 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는 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속가에 이제 생원과가 있고 진사과가 있어서 생진과라고 해요. 생원 시험을 통과하면 생원이라고 부르고 진사에 가면은 진사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김생원, 뭐 허생원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이 생원시, 진사시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문관이 되고 무관이 되고 기술관이 되는 역관은 그거예요. 말 통역. 율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의과는 말 그대로 의학.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그렇게 좋은 대접은 못 받았어요 의사들이. 네. 그리고 음향과 음악이나 이런 것들 다루는 음향과 맞나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뭐 살인의 내도와 붕당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기 전에 자 그냥 할까요? 자, 살인이란 세력, 살인과 붕당장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살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살인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는지 이야기 앞서서 훈구 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 훈구 세력은요, 대부분, 네, 어떤 세력들이었냐면 이미 권력자들이었던 거예요. 기존, 네, 중앙 권력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사실상 이제 급진기역파 라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세조의 공신 세력이기도 했고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제도 장비에 기여를 했다면 살림 세력은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원건사대부 원건개혁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과 기호 지역방 즉 지방에서 성장을 했고요. 향촌의 이제 중소지주들이었다. 즉 지방의 유지들이었던 거예요. 양반들이었고요. 이들이 결국 어디에서 중앙정치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성종의 마음에 들어서 이때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들
세력들이 중앙정치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훈구의 입장에서는 살림 세력들이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없애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화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미사화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사화 이야기는 만점 자료에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살인들이요. 성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들도 정치 세력이 쭉 계속 물밑듯이 들어오니까 이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지방에서도 등장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향촌 사회에서 세력이 확대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을 하면서 훈구 대신에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결국 나중에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지금도 이제 당들이 형성이 되죠. 당들이 형성이 되듯이 이렇게 여러 집권당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 당들이 형성돼서 붕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당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묶어서 그냥 붕당이라 해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 2조의 전랑 자리가 전랑이라는 자리에 누가 임명이 되는가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살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이 되고요. 그 결과 이 중에 이 살인 세력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서인이란 말과 동인이라는 말, 이 말이 왜 이렇게 나뉘는 거에 대해서 좀 웃기냐면 사는 곳의 기준으로 사는 곳의 어떤 기준에 서쪽에 사는 사람들 서인이고 동쪽에 사는 동인입니다. 그래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고요. 이 분당들은요. 자, 일단 먼저 선조 때는 동인이 우세해요. 그래서 정엽이라는 사람의 역모를 일으키거든요.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이요. 또 결국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광해군 때는 이 북인이 전국을 독점을 하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이제 실리외교, 즉 중립적인 자세에서 외교를 실시하고요.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몰락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림들이 되게 붕당 흐름 같이 잡아드렸고요. 사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무사화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냐면 사초 문제, 즉 역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죠. 뽑아낼 소스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이제 사초라고 합니다. 이 사초 속에서 내용이 김종직이 비판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김종직을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력들과 김종직이 죽었는데 또 다른 죽음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목을 관을 꺼내서 또 목을 베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연산군 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사화가 벌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갑자사화는요. 패비윤씨 사건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산군의 생모가 이제 패비윤씨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20대가 될 때까지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패비윤씨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성종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패비윤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찾아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조광조는요, 혁신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반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세력들까지 몰살당하고요. 의사사화는 이제 뭐 대응과 소리의 대립으로 발생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묻는 사화도 아니에요. 사화를 물어봐도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 갑자, 기묘, 을사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진도는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 살인 때문에 서원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서원 세력으로 서원을 바탕으로 살인들이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서원이 뭐고 향이 뭐냐? 서원은요. 자 유교 사상의 바탕에 돼서 이제 지어지는 건물들인데요. 네,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하고 유교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어진 곳은 이제 백운동 서원이고요. 소수 서원이라고 해서 즉 왕이 이 서원의 현판을 써줘서 써서 준 곳이에요. 그걸 이제 소수 서원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서 사액이라 해서 정부 보조금 같은 걸 받고 정부가 이제 돈을 주고 키워주고 또 면세도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사당,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 공간. 그러면 이 공간 어떻게 되는가 보면 강당이라 해서 교육하는 공간.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있고 장서가 그래서 서적과 목판을 보관하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사림들이 정계에 중앙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액 서원으로 지정을 많이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서원은요, 뭐 세금을 내고 군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면역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이제 재정적인 악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방민들을 수탈하는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약은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이자 유교율가 함양된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의 서로 간의 자치적인 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광조가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황, 이위, 이이 등 살림의 노력으로 향촌사회에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서로 그냥 이제 지방 내에 이제 자치적인 법 같은 거죠. 규칙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풍속을 교화하고 향촌 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요. 사림의 농민 지배가 강화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강화라고 되는데 성리학은요 16세기 이후에 일상생활의 윤리까지 확대되고 명분론이 확대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리학 윤리의 보급인데 윤리서 그래서 주작 아래 소학 이륜 행실도 등이 간행이 되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약이 보급되고 향사례, 향음주례 등이 실시가 돼서 향토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고요. 예학이랑 보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양반 사대부들의 신분적인 우월성이 강조되고 양반
문발 제도가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학은 성리학적인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삼강윤 오륜의 기본 덕목이자 이제 신분 질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보학은 이제 가묘, 사방이 걸리게 되고 족보, 편찬, 가족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고 종족의 이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의 보학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도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운동선의 모습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선의 구조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대외 관계 얘기하면서 이 흐름, 중기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있으면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